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돼서 우리 오후 세션 중에 트랙 D에 3시 10분부터 D3 시작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19과 디지털 정부 혁신이 지금 세션의 주제고요. 오늘 발표는 30분 정도씩 해서 3분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디지털 정부의 이슈와 과제,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정부 작업을 하고 계시는 지금 전자정부 본부장하고 계신 오광탁 본부장님이 직접 발표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세션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김진숙 선생님이 코로나19 대응 원격 교육 성과와 과제, 그리고 글로벌 에듀테크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 세 번째는 고려대학교 고한석 교수님이 소셜 로봇에 관한 토픽을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재미있는 토픽 3개를 조직화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유튜브 방송으로 많이 보고 계셔서 저희들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광탁 본부장님 모셔서 첫 번째 디지털 정부 얘기를 듣겠습니다. 멀지만 박수로 환영을. 말하면 되죠.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오광탁입니다. 현재 전자정부 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IT 서비스 학회에서 또 저희를 좀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IT 서비스 학회가 다른 학회와는 좀 다르게 산학연 그리고 관이 함께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사회적인 현안들, 기술, 정책, 제도, 굉장히 폭넓은 이슈를 다루고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관념적 문제가 아니라 좀 프랙티컬한 이슈들을 다루는 담론의 장이어서 다른 학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뵙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또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제 온라인을 통한 이런 소통도 어느 정도 또 익숙해지고, 또 나름의 어떤 강점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일전에 웨비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에 저희가 호스트하는 이런 세미나에 늘 걱정하는 게 오디언스인데,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한 200명을 이렇게 한 공간에 초청해서 같이 토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최근에 그것도 우리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참석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공공 데이터 개방 활용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했는데요. 약 실시간으로 한 2천여 명이 참여해서 오프라인보다도 훨씬 더 열띤 어떤 토론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이 웨비나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마도 또 이 세션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유튜브로 참석해서 또 제 발표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정부의 어떤 이슈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말에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급기야 지난 2월 말에는 WHO가 팬데믹 상황을 선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이 데이터가 잘 보이진 않지만 2월 중순 이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코로나19 환자가 확산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방역 당국을 초긴장해 하고 또 전 국민들이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또 많은 행동에 위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가 가져온 이러한 변화들이 템포러리한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어쩌면 불가역적인 하나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농담 삼아서 저희 회사도 제가 제주도 청정지역에 있다가 3월 1일에 본원에 전자정부 본부장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오자마자 대구가 한국의 코로나의 어떤 그 최전선이 되고 95세 저희 노모 어머니께서는 왜 청정지역 제주에 있다가 하필이면 그때 맞춰서 제주도로 대구로 갔냐고 저한테 제주로 다시 되돌아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어요. 또 심지어는 대구에서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도 병원도 별도 트랙을 거쳐야 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저희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언제 서울 올라올 거냐 그래서 마치 올라가면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들을 만들고 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항구적이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뉴 노멀을 만들어내고 뉴 노멀의 시대에 우리가 이미 진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 노멀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각 분야에서의 어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어떤 그 노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저는 크게 오늘 경제, 산업, 그다음에 사회, 문화, 정치, 행정의 큰 세 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경제, 산업 영역에서 보면 이 코로나19가 대공황 이래 최대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세계 모든 국가가 국가의 어떤 그 GDP 성장을 다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또 예측되고 있고 특히나 실업자의 문제 또 코로나19가 빈부의 격차의 그 간극을 더 확장시키는 것 그래서 극빈층을 더 많이 양산하는 것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옥스팜에 따르면 5억 명의 극빈곤층들을 더 죽음의 계곡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또 2억 7억 명이 기아 상태로 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늘 보면 우리가 일단 위기에는 또 늘 또 기회를 동반한다고 하고 또 위기 속에 또 새로운 어떤 그 기회가 같이 오게 되는데 결국 크게 보면 이제 언택트를 넘어서 이제 온택트의 시대, 온택트 새로운 어떤 경제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오전에 그 라운지 룸에서 오찬을 하면서 한 선생님께서 언택트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이제 non-tact다라고 하는데 이제 비접촉을 넘어서 온라인상에서 어떤 그 서로가 연결되고 소통되는 사회, 결국 온택트의 사회로 간 게 아니냐. 그러니까 beyond untact 사회가 곧 우리가 사이버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는 사회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경제 모델도 새로운 건 아니지만 새로운 어떤 그 이커머스, 디지털 커머스가 더 확장되고 있고 또 성장의 어떤 그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금융에서 핀테크 또 비대면 고객 서비스가 더 활로에 만들어지고 유통에서 가장 극명한 그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대신에 그 온라인 채널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고 또 외식 그렇죠. 배달 음식 확산 또 예전에 회식 문화에서 이제 혼밥이나 집밥의 시대로 했던 트렌드 변화죠. 그래서 배달 음식이 확산되는 거고요. 또 배달앱이 한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어떤 기회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사회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극명한 것은 역시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정부나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결국 디지털 워크, 뭐 어떤 원격이나 어떤 재택근무가 보다 활성화되고 그것이 하나의 일상화되는 이런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저희도 이제 3월 한 달은 재택근무가 거의 전면화, 간부 외에는 모든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원에는 이제 다행히 그 협업 솔루션들이 있어서 자체 영상회의 시스템을 썼지만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 많은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민간의 어떤 사설 영상 솔루션들을 썼는데 가장 극명하게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줌이라는 우리가 영상회의 솔루션이죠.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약간 1,000만 명의 사용자가 있었는데 2020년 3월에 이게 2억 명, 또 4월에는 3억 명 이렇게 급격하게 이게 사용자가 증가되고 있죠. 또 VR 등 그 실감형 영상회의 솔루션도 강화되고 실감형 영상회의도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가운데 박스에 정리해놨지만 보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뭐 희망자 한에서는 퇴직 때까지 자유롭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구글의 경우에도 보면 그 이동 제한 이후에도 재택근무나 온라인 이벤트나 행사들을 우리가 더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페북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의 경우도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에 근접한 스마트워크 센터를 통해서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통해서 일을 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일상이 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또 이후에 그 발표를 하시겠지만 사상 초유의 어떤 계약이 지연되고 온라인 계약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경험도 우리가 했죠.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학교 앞에 그 오피스텔을 얻었는데 근데 상당히 적지 않은 비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이럴 줄 알았으면 괜한 비용을 썼다라고 자기가 지금 사이버 대학을 다니는지 뭐 연세 대학을 다니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우 제한적 사례이긴 하지만 원격 교육이 갖는 강점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스러워 했는데 오히려 오프라인 강의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지식의 전달이나 어떤 그 확산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점도 있고 교육의 어떤 그 강도나 내용은 더 낫지 않나 학생 입장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갑작스러운 준비 안 된 우리가 원격 교육, 학교의 어떤 그 원격 교육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조금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낙후된 상황이고 원격 교육 인프라나 콘텐츠 이런 것들의 확충은 굉장히 시급한 이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레저 문제에서는 이제 뭐 집콕족 또 뭐 포미족을 위한 뭐 맞춤형 콘텐츠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되고 있다는 얘기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방탄소년단의 그 방방콘이라는 그 언택트 그 공연을 제가 좀 기사를 재밌게 봤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사건들이었어요. 보면 기본적으로 그 온라인 그 팬 클럽 그 플랫폼을 통해서 약 한 100분 정도의 어떤 그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 콘서트 100분의 콘서트에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공연 후에 조회가 뭐 5천만 건, 또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가는 것, 그리고 또 팬들에 보니까 여기 뭐 저도 160개국에서 엄청난 팬들이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그 뭐 팬들이 흔드는 그 응원봉들 있죠. 아미밤이라는 것이 음악에 따라 색깔도 바뀌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초실감형 어떤 콘서트가 이루어진 걸 놀라운 경험을 봤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의 콘서트의
어떤 기회와 가능성들이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가 제시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에 이례적으로 트로트가 또 다른 하나의 트렌드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프로그램도 이제는 이런 그 언택트 이런 플랫폼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오히려 다양한 카메라 멀티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이전에 방청객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숨겨진 캐릭터나 스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실감 있는 어떤 공연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공연의 문화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새로운 공연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정치 행정 보면 이런 그 감염병의 확산이나 이런 국가 위기 상황이 되면 될 때마다 마치 공공 부분, 거버먼트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죠. 또 국민들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늘 보면 정부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에 대한 선호가 있었죠. 그런데 늘 국민은 정부에게 두 가지 양립하기 어려운 늘 숙제를 줍니다. 작으면서 효과적인 정부, 또 세금은 적게 걷고 서비스는 많이 해주는 정부를 늘 원하는 게 국민들이죠. 근데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보면 정부의 역할이 또 공공 부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다. 다시 좋은 good big government의 등장이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번 사를 보면서 그 시장 만능주의와 어떤 작은 정부론 자체가 먼저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걸 보면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들이 이제 많이 비교되고 하고 그러죠. 또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도 강조됐던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계 글로벌 관계에서도 보면 이게 각자 도생이면서 또 불가피하게 인류 공영을 위한 연대들, 서로 두 개의 가치들이 상존하죠. 나부터 살자도 있지만 나부터 살려면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또 인식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국 도생뿐만 아니라 어떤 그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의 가치도 더 중요해졌고, 또 오히려 이념이나 이런 정치적 지형보다도 자국의 이익에 누가 더 도움이 되는가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됐던 거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그 폴리티코 매거진이라는 그 미국에서 발간되는 잡지를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특집으로 다뤘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 내 각 분야의 전문가 30인들에게 한 가지씩의 어떤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전망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그 커버 스토리 기사인데 매우 여러분도 보시면 재밌습니다. 물론 다분히 미국적인 어떤 상황들이 반영된 전망이 하지만 우리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이제 공동체 관련해서 보면 대인 기피 현상이 더 강해질 거다라는 이제 이런 조지타운 대학의 데보라 태닝 교수의 전망이 있었고요. 제가 얘기했던 두 번째 보면 새로운 유형의 패트릭 아티즘, 새로운 유형의 애국심, 어떤 이제 진영 중심의 어떤 적개념이 희석되고 우리 국가에게 어느 국가가 더 도움이 되는가가 더 중요해진 새로운 유형의 어떤 패트릭 아티즘이 더 강조될 거다. 또 양극화는 쇠퇴될 거다 문제. 또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사회가 될 거다라는 거고. 또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일부 종교계가 사회적으로 좀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 재미있게 보면 종교 예배 문화도 바뀔 거다. 이제 묵상이 오히려 대중적 인기를 얻는 시대가 될 거다라는 전망도 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의 면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언택트 또 non-tact를 넘어서 그 언택트의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툴에 대한 규제 장벽이 빠르게 붕괴될 거다. 또 그래야 된다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또 보면 또 건강한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해주는 솔루션이나 기술들이 각광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VR 기술이 이제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게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뭐 건강 보면 여러분 다 예측하시겠지만 이제 원격 진료가 새로운 대안으로 빠르게 부상할 거다라는 문제, 그리고 패밀리 케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가 아까 공공의 역할이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정부가 거대 제약회사화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굉장히 대규모 재정 투자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와 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학 시대 재림이다. 제가 이거 역을 이렇게 했는데 아까처럼 전문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신뢰도가 중요해지고 이 과학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가능성, 그 과학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가 재림될 거다. 뭐 이렇게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정부도 재미있는데요. 이제 의회도 가상화될 거다. 가상화돼야 된다라는. 그리고 또 하나는 큰 정부의 기관. 지금까지 우리가 작고 강한 정부 그랬죠. Small and robust government인데 이제는 큰 정부, big government의 시대가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다. 정부의 재정 투자는 늘어날 거고 정부의 역할은 더 커질 거고 그것에 국민은 더 기대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New Civic Innovation. 지금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솔루션만 갖고는 풀기가 어려운 숙제들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감염병 확산뿐만 아니라 더 크게 말하면 뭐 국가 간의 기후 변화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소위 wicked problem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의 속성이 정부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 갖고 해결할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 정부, 기업, 시민, 사회 전문가들이 같이 지혜를 모으고 자원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New Civic Innovation, New Civic 연방주의가 이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죠. 이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캐시 오넬리라는 이 기업의 CEO는 미국 사회에서 정치적 폭동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3월에 예측을 했어요. 이건 결국 이제 트럼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과 어떤 국민들이 미국 연방 정부에 기대하는 것, 그걸 미투시키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것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뭐 준폭동 사태가 일어났지만 좀 정치적 폭동의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언급도 했습니다. 선거, 우리나라가 디지털이 굉장히 앞서 있지만 선거는 오히려 좀 디지털 방식의 선거는 좀 늦어 있죠. 지금은 전자투표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전자개표 정도만 하고 있는 거고, 더 나가면 선거 임명부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주거지 관계없는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디지털 기술의 덕분인데, 더 나가서 이제 온라인 투표까지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전자투표로 전환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는 선거도 특정한 날이 아니라 선거 데이가 아니라 month로 바뀔 거다.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서 이제 유권자들이 2m 간격을 주고 기표소에 투표했는데 충분하게 국가 사회 여론을 제대로 담아내려면 이제 선거도 이제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편 투표가 어쩌면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네이버 기사를 한번 쭉 분석을 해봤어요. 지난 2002월부터 5월까지 한 7만여 건의 네이버 기사를 파이썬 솔루션을 통해서 쭉 분석을 해서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어 봤는데, 되게 new normal,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new normal의 키워드들이 어떤 민관 협력, 비대면, government, 그 다음에 resilience, 회복 탄력성, 기술, 로봇, 감염병 확산,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로 우리가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19 위기에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 뉴딜, 또 그린 뉴딜, 국가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들이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5분 남았어요? 10분? 충분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 5월에 한국판 뉴딜을 만들었죠. 이제 한국형이 아니라 한국판이란 거는 이거는 다른 나라의 어떤 뉴딜 정책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한국의 고유한 하는 뉴딜의 어떤 정책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한국판이라는 이름 붙인 것 같은데요. 그게 보면 한국판 뉴딜의 큰 정책의 영역은 디지털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 또 비대면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자, 그리고 SOC의 어떤 디지털화가 우리나라의 한국판 뉴딜 정책의 큰 세계 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를 보면 이제 차세대 네트워크 5G 구축을 좀 앞당기자라는 얘기, 또 한국이 AI 분야에서 중국이나 일본 이런 경쟁국에 비해서 조금 앞서 있지는 못하는데, 이번 기회로 AI 알고리즘을 진화시킬 수 있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대폭 확충하는 사업, AI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들, 그리고 공공 데이터 개방 활성화가 지난 한 5, 6년 동안 진행돼 왔는데, 이번 기회에 공공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개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데이터 수집 기반, 수집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의 내용들입니다. 이 세 가지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서 저희 원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의 대부분은 저희 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발표가 나진 않았지만 제 3차 추경 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의 대규모 재정 투자가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디지털 정부는 어떻게 가야 되냐? 결국엔 국가의 어떤 한국판 뉴딜 정책하고 국가 프로젝트하고 디지털 정부 혁신 사업도 연계되어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거다, 연계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보면, 그러면 한국이 왜 글로벌에서 K 방역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의 힘은 어디서 나왔나 보면, 저는 저희 영역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기존에 한국에 갖고 있는 전자정부의 어떤 기반이 좋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최근에 작년도에 저희가 디지털 정부 추진 혁신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새로운 기술 트렌드나 사회 변화 트렌드를 담아서 저희가 사전에 어떤 디지털 정부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거 하고요. 또 세 번째가 이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 이번에 공적 마스크 앱 개발 과정에서도 제가 아까 시빅 이노베이션을 강조했지만, 이제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가 코워크를 통해서 일을 할 때 보다 더 위기나 현안 사항에 효과적으로 또 애자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애자일한 민관 협력이 이번 K-방역 성과의 주요 성공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자정부 분야에서 한 20년 동안 일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국가 재난을 크게 예방, 대응, 사후 관리로 보면 지금까지 이러한 수많은 사업들이 우리 전자정부 사업으로 구축이 돼서 이번에 우리가 출입 관리부터 시작해서 재난지원금 지원까지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예방하고 추적하고 관리하고 또 국민에게 재정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 원천은 바로 이런 탄탄한 전자정부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협력 사례는 이제 우리가 공적 마스크 앱 개발 이런 사항이고, 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일본하고 대비가 되죠. 저희는 신용카드 업체하고 정부가 협력해서 불과 2주 사이에 전 국민의 95%, 98%가 다 재난금 지원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사고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죠. 이게 다 민간 협력의 성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전자정부 만들었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저 키워드인데, 코로나 이전에 보면 이럴 거고,
코로나 때문에 왔는 비대면 선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재택근무 일상화, 또 애자일한 대응의 요구 이런 것들이 동인이 돼서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서비스 자체가 좀 더 확산이 되고 이제 언택트를 넘어서 언택트 시대의 어떤 맞는 서비스, 언택트 서비스로 가야 된다는 거고 또 정부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전자정부 세계 1등 국가지만 공무원들이 일하는 내부 업무 환경은 조금 열악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정부 내부망하고 인터넷망 2개 PC를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장 대응 행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현장 중심의 어떤 모바일 스마트 업무 환경으로 빠르게 가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거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비대면 공공 서비스를 이번 기회에 아주 전면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디지털 디폴트, 온라인 디폴트처럼 모든 정보의 서비스들을 기본을 비대면 서비스로 설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가야 될 거다라는 거고 또 데이터를 활용할 줄 아는 정보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데이터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과거보다 더 나은 과학 행정을 해야 되고 또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 또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국민들이 생산한 데이터 속에 답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데이터가 생성 단계에서부터 기계가 머신이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생성이 돼야 그 데이터가 시차 없이 빠르게 행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거다. 지금처럼 생산된 데이터를 후행적으로 개방하고 또 개방하기 위해서 품질을 우리가 제공하는 이 후행적 비용을 들이는 데이터 활용이 아니라 데이터가 생성 단계부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무결한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정말 데이터를 활용할 줄 아는 정부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되려면 차세대 인프라 빨리 가야 된다. 5G 정보망 구축도 서두르고 예전에 우리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당초 15년 계획을 10년 만에 앞당긴 것처럼 5G 국가망 구축도 재정 투자를 늘려서 보다 빠르게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부에 대한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같이 연대하고 협력을 해야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또 비용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계신 분 중에서 질문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부탁합니다.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 숫자가 많지 않고요. 앞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이 IT 서비스 학회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만한 화두를 한 대여섯 개 주셨는데 어느 게 제일 중요한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작업을 제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가장 큰 게 이제 디지털 증명서 또 마이데이터의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것, 그게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의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하는 거죠. 우리가 전자증명서나 이런 것들하고 마이데이터는 조금 접근 방식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요. 디지타이즈된 형태로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하고 디지타이즈된 형태에 된 도큐먼트를 공유하는 건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잘 구별해서 좀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능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사실 공공 영역에서 아직은 지능형 서비스가 실체적인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AI 로봇 챗봇 기반의 안내나 상담 서비스 정도인데 제 생각은 결국 그 모든 민원이나 국민의 생각들 또 불평들은 정부의 콜센터나 이런 데서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음성 데이터 또뭐 문자 데이터 이런 걸 좀 AI 로봇을 통해서 좀 더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또 제도를 고치는 데 쓰는 일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5G 국가망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정부의 내부 일하는 방식과 업무 환경도 이제 모바일 현장 환경으로 바뀌어질 텐데 그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고민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긴 한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민간 협력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 거냐. 또 플랫폼을 만들어도 플랫폼이 그 관련된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그 플랫폼이 돌아갈 텐데 우리가 플랫폼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 네, 고맙습니다. 네.